좋은 작품들이 많이 나와서 그래도 정말 다행이다. 우리가 뭔가 한국 영화 좀 걱정이 많았는데 안녕하세요. BTV 이동진의 파야케아, 저는 현호준 매니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동진입니다. 외국 영화 베스트에 이어서 올해의 한국 영화 베스트 10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합니다. 네, 당연히 11월, 12월이 되면 항상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도 올해 어떤 좋은 영화들이 있었지 할 텐데 한국 영화는 또 어땠을까 하나하나씩 기대하는 마음으로 한번 같이 보시죠. 올해가 뭔가 한국 영화 좀 걱정이 많았는데 그래도 뒷심을 좀 보여줬던 것 같아요. 바로 그래요. 사실 한국 영화의 제작 환경은 올해 정말 최악에 가깝게 굉장히 열악한 그런 상황이었었죠. 실제로 제작되는 영화들도 적기도 하고 뛰어난 작품이다라고 하는 작품들의 편수가 상대적으로 좀 적기도 하고, 근데 하반기로 오면서 또 좋은 작품들이 많이 나와서 그래도 정말 다행이다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께 10편을 소개해드리게 됐습니다. 오늘 소개하는 영화들은 24년 12월 9일부터 25년 12월 14일까지의 영화를 대상으로 합니다. 네.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10위는 아이들의 연기가 인상적인 장병기 감독님의 여름이 지나가면입니다. 네, 장병희 감독의 장편 데뷔작이죠. 이분이 단편을 만들 때도 정말 반짝반짝 하시던 그런 신인 감독이셨는데요. 이번에 장편으로 드디어 아주 좋은 작품으로 나와서 저도 이제 굉장히 기뻤습니다. 여름이 지나가면이라는 작품의 간단한 스토리를 말씀드린다면 보신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을 테니까, 초등학교 6학년짜리 어떤 소년이 있는데 서울 대도시 같은 데 살다가 일부러 소도시로 가게 돼요. 왜냐하면 이제 농어촌 전형 이런 걸 또 먼 훗날 계산을 해서 이익을 보기 위해서 어머니가 그런 걸 주장하죠. 그래서 엄마를 따라 내려가게 되는데, 얘는 그러니까 집안이 굉장히 부자는 아니더라도 적당히 유복하고 부모의 잘 어떤 보호를 받고 있는 아이죠. 근데 전학한 날부터 운동화를 잃어버리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중에서도 자기 반에 있는 애와 걔의 형이 같이 살고 있는 어떤 형제를 보게 되는데, 부모들이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본다면 우리 애랑 별로 안 친했으면 하는 것 같아요. 문제아로 네, 소위 약간 낙인 찍기 있죠. 좋은 그런 형태에 있었던 거죠. 이런 상황에서 이 소년이 처음에는 그 두 형제를 무서워하다가 어느 순간 동급생의 그 형을 좀 약간 어렸을 때 이렇게 좀 센 사람 보면 또 동경이 가기도 하잖아요. 저도 살짝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그런 면도 있겠죠. 네. 또 카리스마 있어 보일 수 있잖아요. 그렇게 어울리다가 자기가 자진해서 욕설도 하기도 하고, 자기가 자진해서 심지어는 물건을 훔치기도 하고 폭력을 쓰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죠. 그 여름 동안에 이 소년이 겪는 이야기들을 그린 작품,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농어촌 전형 같은 걸 생각하지 않았더라면 이 두 세계는 만날 필요가 없었던 세계예요. 중산층들이 모여있는 그런 학교에서 비슷한 어떤 그런 처지에 있는 그런 학생들과의 사이에서 우정과 교우 관계를 누리면서 이 소년은 그대로 성장했을 수도 있고, 또 그 다음에 약간 훨씬 더 안 좋은 환경에서 두 소년은 또 그렇게 성장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이 두 개가 만나게 되어버린 거예요. 그 접점에서 벌어진 일들일 텐데, 이 영화는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떤 명확한 비판적인 의식을 가지고 만든다기보다는 그때 그 감정은 무엇이었을까를 곱씹게 하죠. 오해도 쌓이고. 예. 그렇죠. 이 소년이 어떤 여러 가지 행동들을 하잖아요. 소위 이제 어른들 입장에서 보면 비행을 저지르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굉장히 진한 우정을 나누기도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용감하다고 생각하는 지점도 있고 비겁하다고 생각하는 지점도 있을 텐데, 마지막이 되면 이제 두 세계가 다시 분리되면서 끝나거든요. 그때 그 모든 경험을 했던 이 주인공 소년의 마음은 과연 어떤 것이었을까? 사실 이제 이 제목의 뉘앙스가 굉장히 영화를 다 보고 나면 강한데요. 여름이 지나가면 이지 않습니까? 굉장히 인상적인 스틸컷이 있는데, 후반부에 보면 사진으로도 많이 보셨을 텐데 오토바이를 타고 가는 어린 형제가 떠나고 있는 그 친구를 바라보는 시선 같은 거예요. 그 사진 보면 굉장히 묘한 느낌을 주는데, 그때 그걸 마주보고 있었던 주인공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한번 상상해 보면 부끄러움도 있을 거고요, 죄책감도 있을 거고, 한편으로는 다행이다, 나는 여길 벗어나서, 이런 마음도 있지 않겠어요? 얘는 여름이 지나가면 그 한철 동안의 자기의 일탈이었을 뿐이었을 텐데, 그 아이들은 계속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 여름 속에서. 전 아이들의 연기도 너무 인상적이었는데, 네. 그 어른들의 연기들도, 네. 그래서 어머니도 그렇고 그쵸. 또 아버지 역할을 하신 분이 요즘 그 서울 자가의 대기업 다니는 김 거기 부장의 나오세요? 인사팀장으로 엄청 화제가 되신 분이 있는데, 인사팀장 좀 돼야 그렇게. 네. 그 스크린에서 튀어나와서 진짜 일상에 있는 사람처럼 느껴지더라고요. 그렇군요. 그 부모도 그렇지만 사실은 별로 나쁜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자식을 위해서 과하게 좀 행동을 하는 건데, 문제라고 생각하는 아이들을 대할 때도 맞아요. 최소한의 예의를 대하려고 그러고 이렇게 하지만 사실은 그 마음 같은 것이 그대로 다 묻어나서 그 아이들한테 상처를 주게 하죠. 굉장히 미묘하고도 설명하기 어려운 어떤 어린 날의 감정 같은 것들을 너무 잘 만들어낸, 그런 포착해낸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9위는 박정민 배우의 1인 2역 연기가 돋보이는 연상호 감독님의 얼굴.
얼굴이라는 영화는 뭐 100만 명이 넘게 봤으니까 사실은 제작비를 2억밖에 들이지 않아서 네, 굉장히 저예산으로 굉장히 큰 성과를 거뒀다는 이제 화제가 됐는데 또 이런 외적인 어떤 성취뿐만이 아니라 내적으로도 굉장히 흥미진진한 부분이 많은 어떤 점일까요? 네, 그런 연상호 감독의 영화죠. 이 영화는 1970년대 청계천에 있었던 피복 공장을 무대로 해서 모두가 하대하고 모두가 착취했던 한 여성의 어떤 삶에 관한 이야기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것을 어떻게 보면 현재 시점에서 40년이 지난 상황에서 아들이 그것을 추적하면서 진실을 캐나가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는데요. 이 영화는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그 여자와 결혼을 하게 된 게 이제 박정민 씨의 아버지인 권혜요 씨가 나오기도 하고 과거에서는 그걸 또 이제 박정민 씨가 연기하기도 하는데 이 사람은 도장을 파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중에는 거의 인간문화재 대접을 받고 장인으로서 충분한 대접을 받게 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시각장애인이잖아요. 앞을 볼 수 없는데 이 사람은 아름다움에 굉장히 집착하는 사람이죠. 근데 아름다움에 집착하고 자기가 사랑한다고 생각하는 여자와 결혼까지 하게 됐는데 정작 그녀가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자기는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름다움에 집착하는 사람이 자신이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아내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알고 싶은데 그 아름다움은 주변 사람들의 평가로만 알 수 있지. 근데 주변 사람들은 하나같이 다 그녀가 너무 못생겼다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겨나는 굉장히 이상한 아이러니와 복잡한 심리를 다룬 그런 작품으로 볼 수가 있겠죠. 또 한 가지는 이 작품 자체가 그냥 한국 역사에 대한 알레고리예요. 오, 네. 그렇게도 일부러- 연결이 되나요? 그럼요. 굉장히 명백한데 1970년대 청계천 피복 공장이라는 설정 자체가 이미 그렇고요. 또 70년대가 한국에서는 초고속 성장하던 시기란 말이에요. 후진국에서 중진국 대열로 들어서서 막 그렇게 발돋움하는 시기잖아요. 그러니까 국가 전체가 빨리빨리 발전해야 되고 우리가 빨리 선진국 대열로 들어가야 되고 이렇게 복가치던 시대인데 그 사회에서 모든 사람이 외면하거나 착취하거나 희생시킨 것들이 있잖아요. 그게 그 여성으로 압축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한 줄 평을 그렇게 쓰기도 했는데 그런 고속 성장 과정 속에서 그렇게 빨리 성장을 해버리려고 하면 살펴야 했던 많은 것들을 놓치게 되죠. 네, 놓치게 되고도 심지어는 착취를 하기도 하고 희생시키기도 하고 이런 과정이 벌어지게 되는데 모두가 그렇게 단죄를 하고 함부로 혐오하고 그렇게 배척을 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그녀의 얼굴 자체는 영화 속에서 나오지도 않고요. 마지막에 사진 한 장으로 나오게 되는 것인데 더군다나 그 사람이 하고 있는 어떤 행동 같은 것들을 본다면 고속 성장 과정에서 수많은 부작용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걸 다 살펴봐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정의롭지 못한 어떤 행동들을 사람들이 할 수도 있을 것이고 그 과정에서 남의 것을 뺏어가는 어떤 그런 불의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항거하는 목소리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것들 다 묻어버려요. 왜냐하면 빨리 앞으로 달려가야 되니까. 이 과정 속에서 다 하나같이 역사 속에서 일정한 부분의 빌런의 역할을 하고 있죠. 명백한 빌런이 한 명 있지만 그 사람뿐만 아니라 영화에 등장하는 모든 사람이 다 사실상 과거에 빌런이었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고속 성장 속에서 빨리 성장하고 나도 한 움큼씩 챙기느라고 못 본 척했던 그늘을 민낯을 사실상 제시해 보여주는 영화예요. 그래서 마지막 순간에 사진이 드러날 때 굉장한 충격 같은 것이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그 사진을 보면서 이 정도면 뭐 얼굴이 어떠네 나네 하는 것은 사실 영화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고 그런 의견들도 많긴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그건 영화에서 전혀 중요하지 않은 것들이고요. 우리가 밟아온 자치 속에서 밟아버린 것, 못 본 척한 것, 착취한 것들의 민낯을 영화가 마침내 제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강력한 한국 역사에 대한 코멘트와 알레고리를 담고 있는 그런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죠. 파리는 또 다른 연상호 감독님의 영화죠. 계시록. 연상호 감독이 정말 대단하시다는 생각이 들고 몇 편을 찍으시는 거예요? 저는 재능에는 양적인 재능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해요. 어떤 사람이 너무너무 영화를 잘 만드는데 평생 걸쳐서 2편밖에 안 만든다 이러면 물론 그것도 굉장히 훌륭할 수 있겠죠. 빅토르 에리세 같은 감독처럼. 그렇지만 꾸준히 계속 일정한 의미를 갖거나 또 완성도가 있는 작품들을 만들어내는 것도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연상호 감독은 그런 어떤 에너지가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할리우드에 가장 비슷한 감독이 있으면 저는 M. 나잇 샤말란하고 제일 비슷한 것 같아요. 아, 그렇죠. 샤말란도 굉장히 다작을 하고 영화의 컨셉트가 너무 명확한 뛰어난 아이디어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영화가 딱 시작되면 그 강력한 설정으로 영화가 굉장히 흥미진진하게 이어갑니다. 빨리 들어가죠. 예. 네. 근데 이것을 이제 끝까지 잘 유지하면 굉장히 훌륭한 수작이 되는 거고요. 지옥 같은 작품들이죠. 혹은 돼지의 왕 같은 작품들인 거죠. 근데 이게 잘 유지가 되지 않으면 상대적으로 범작이 되는 건데 연상호 감독 작품의 설정들 중에서는 재미없는 설정을 본 적이 없고요. 굉장히 빛나는 아주 탁월한 어떤 아이디어 감각이 있죠. 다만 이렇게 큰 에너지는 엄청난데 그것을 밀고 나가는 과정에서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작품들은 좀 약간 디테일에서 거친 측면을 드러낸다거나 하는
혹은 후반부에 가서 힘이 떨어진다거나 이런 부분이 있겠죠. 어찌됐건 얼굴도 영화가 괜찮지만 저는 굳이 얘기하면 계시록이 아주 조금 더 좋았고요. 둘 다 좋은 작품이지만 계시록이라는 것은 결국 이제 믿음에 관해서 탐구하고 있는데 이 연상호 감독이 믿음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또 한국에서 가장 잘 만드는 감독 중에 하나거든요. 너무 많이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여러 번 만들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었던 사입이라는 작품이 있어요. 그 작품하고 이제 주제적으로는 닿아 있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이 계시록이라는 작품은 결국은 이제 그 모티브 자체만 얘기하면 아포페니아라는 걸 다루고 있죠. 어떤 사람이 의도를 가지거나 혹은 다르게 보려고 하면 사실은 그런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건데 그런 의미가 담긴 어떤 시각적인 이미지로 보이는 것을 우리가 아포페니아라고 하죠. 예를 들면 눈의 형상 같은 것인데 그 예수님의 얼굴이라고 본다거나 무슨 암벽에 새겨진 어떤 바위가 쪼개진 모양을 보면서 부처님의 얼굴을 본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죠. 이런 아포페니아라는 굉장히 재미있는 심리적인 왜곡된 어떤 인지 현상을 가지고 아주 흥미로운 믿음에 관한 영화를 만들었고요. 한 소녀가 이제 실종되어서 굉장히 위태로운 상황에 처해지게 됐을 때 그것을 추적하게 되는 경찰이 있고 또는 이제 교회 목사가 있게 되는데 이 일을 저지르게 된 범인이 있겠죠. 이 세 사람을 주인공으로 삼아서 이 세 사람은 극 중에서 사실은 누가 범인이고 누가 잡고 하는 것은 하나도 안 중요하고요. 초반에 한 10분만 봐도 누가 범인인지 이미 영화가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영화가 정말로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셋 다 견딜 수가 없는 현실에서의 어떤 위기가 있어요. 근데 그것을 견디기 위해서는 필사적으로 의미를 찾아야 돼요. 근데 의미라는 것이 발견되지 않으니까 자기 스스로 만들어내기도 하는 것이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더군다나 그것이 믿음을 다루어야 될 교회 목사가 주인공, 또 유준열 씨가 연기를 굉장히 잘하죠. 이런 측면에서 그 이면을 깊숙하게 탐구하는, 더군다나 후반부에 이르면 한 5분 정도의 롱테이크로 세 사람이 싸우는 장면이 있는데 그 장면은 촬영이나 어떤 그 맥락으로도 굉장히 잘 찍었고 무엇보다도 그 순간에 그 세 사람은 사실은 자기 자신하고 싸우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영화의 어떤 그 이야기의 굵직굵직한 그런 어떤 부분과 주제를 탐구하는 방식까지 연상호 감독의 장점이 굉장히 잘 드러난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7위는 이란희 감독님의 훌륭한 노동영화 3학년 2학기. 3학년 2학기는 이제 이란희 감독이 만드셨는데 이란희 감독이 장편 데뷔작을 휴가라는 또 좋은 노동 영화를 만들었고 두 번째 영화로 이 3학년 2학기를 만들었는데 둘 다 노동 현장을 다룬다는 측면에서 노동 감독으로 약간 특화된 부분 같은 느낌이 있죠. 근데 앞으로도 어떤 영화를 만드실지는 알 수가 없죠. 이란희 감독의 이 3학년 2학기는 진짜 노동 영화라고 말할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보통 이제 노동 영화들의 상당수가 이제 노동쟁의를 다룬다거나 물론 노동 현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그다음에 이제 뭐 노동 문제를 통해서 계급 문제를 다룬다거나 이 영화에서 가장 중요한 건 특성화 고등학교의 3학년 2학기인 학생들이 실습을 나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공장에서 실습을 하게 되는데 그중에서 어떤 아이들은 중고도에 포기하기도 하고 어떤 아이는 끝까지 가기도 하는데 끝까지 가는 아이들이라면 졸업하면 취직하고 또 노동자가 되겠죠. 어떻게 보면 새로 어른이 되기도 하고 새로 노동자가 되기도 하는 아이의 처음 노동을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아이들이 실습을 하면서 하는 그 노동이 보통 많은 그 노동 영화들이 무슨 노동을 정확하게 하는 건지에 대해서 사실은 그렇게까지 잘 안 보여주는 경우들도 있는데 맞아요. 거의 알려주는 영상 같았어요. 어떻게 해야 그쵸? 되는지. 이 영화 잘 보고 있으면 나도 가서 조금 하면 수 있을 것 같고. 약간 좀 옆에서 그냥 도움이라도 줄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있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노동 현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노동 환경은 과연 어떤 건지, 실제적으로 어떤 노동을 하는지, 중간에 쉴 때는 어떤 음식을 먹는지, 어떤 잡담들을 나누거나 어떤 꿈을 꾸게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영화가 너무 잘 보여주어서 제가 장면마다 생생하게 음각되어 있는 노동 영화의 살과 뼈 뭐 이런 식으로 제가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정말로 노동 영화라고 말할 굉장한 사실감을 영화가 만들어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요. 또 이런 영화를 찍게 되면 사실 이제 우리가 또 선악에 관한 부분, 윤리적인 판단 같은 것이 들어가게 되고 심지어는 약간 사고도 나오잖아요. 산업 현장에서 있게 되는. 근데 그런 것들 속에서 영화에서 그 모든 문제를 특정한 한두 사람의 빌런의 유달리 이상한 성향으로 치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영화는 어떻게 생각하면 빌런이 없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사회 시스템 자체가 빌런이라고 볼 수도 있을 텐데 근데 이 영화에서 다루는 그런 이야기들을 보게 되면 그런 부분에서 미리 단견을 하거나 앞서서 이것이라고 일가를 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으면서 그 아이의 최초의 어떤 그런 실습을 하는 그렇게 해서 일을 하게 되는 이런 그 환경들을 영화가 너무 잘 보여주고 있어서 담백하게. 네, 사실은 영화에서 어마어마하게 큰 사건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물론 있어서는 안 되는 어떤 사건들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보고 나면 이상하게 울먹울먹해지는 그런 감동 같은 게 있어요. 그게 어떤 이란희 감독의 영화 이 두 편이 갖고 있었던 그런 굉장한 감동 같은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전 보면서 초반부부터 네. 이게 노동 영화인 걸 알고 보니까 네. 괜히 조마조마하게 되는 무슨 거예요. 사고 날까봐? 엄청 큰 사고가 날까봐. 왜냐면 네. 또 위험해 보이는 네네네. 뭐 공간들도 있고 네. 위험해 보이는 뭐 행위들도 있고
저러다가 얼마나 큰 사고가 날까 계속 이러면서 보게 되더라고요. 네, 네. 그런 이상한 서스펜스 같은 게 생기기도 하는데 여러 이유가 있겠죠. 일단은 그 현장이 그렇게까지 안전해 보이지 않는 것도 사실이고 그런 설정을 갖고 있는 영화들이 과거에 너무 많았죠. 그래서 아마 이 영화의 어떤 그런 다른 보법이라고 그럴까 이런 것이 더 신선하게 다가온 측면도 있었을 것입니다. 6위는 미묘하게 다가오는 마지막 장면이 인상적인 조이영 감독님의 다른 것으로 알려질 뿐이지. 네, 굉장히 모던한 영화, 어떻게 보면 실험적인 영화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 영화도 올 한 해 수학이라고 생각이 들고 아주 잘 만든 그런 영화이고 이 감독의 영화를 향후에도 계속 보고 싶은 느낌이 들게 만들었던 그런 좋은 작품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른 것으로 알려질 뿐이지라는 제목 너무 잘 지었다고 생각하고요. 영화를 다 보고 나면 영화의 종반부에 등장하는 그 미술 작품, 설치 미술 작품의 제목이기도 해요. 그 설치 미술 작품이 어떤 건가 하면 이 극 중에 등장하는 어떤 한 여성이 있는데 그 여성이 원래는 벽에 거는 작품으로 만든 거죠. 근데 그게 운반 과정에서 떨어뜨려서 산산조각이 난 거예요. 이 재질 문제 때문에. 그래서 바닥에 엉망진창으로 이제 널브러진 것을 아예 설치미술로 바꾸어서 바닥에 전시를 하고 다른 것으로 알려질 뿐이지라고 이제 제목을 붙여서 그 작품을 보여주면서 사실상 종반부가 이제 마무리되는 방식을 쓰고 있습니다. 바닥에 산산조각 난 것들 보면 무슨 생각이 제일 먼저 들겠어요? 이게 깨지기 전에는 그러면 어떤 모양이었지? 원래는 걸려고 했다고? 근데 바닥에 설치미술로 되었다면 작가의 의도는 어떻게 바뀐 건가? 뭐 등등등을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그냥 그 작품을 그대로 다른 것으로 알려질 뿐이지라는 작품의 바닥에 깨어진 그 유리조각 같은 그런 작품들로 만약에 우리가 파악을 하게 된다면 본래 의도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 연장선상에서 이 영화가 다루고 있는 것이 스토리는 아주 간단합니다. 간단한데 사실 이 스토리를 제대로 말하기도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영화가 그런 일반적인 기승전결을 따라서 특히 한두 명의 주인공을 따라가면서 그렇게 스토리텔링하고 있는 작품이 전혀 아니라서 아주 간단하게 말을 하면 미술계를 중심으로 해서 어떤 한 남자가 있는데 이 남자를 기준으로 해서 이 남자를 현재 사귀고 있는 여자가 있고요. 과거에 사귀었다가 헤어진 여자가 있고요. 지금 비슷한 환경에서 같이 일을 하는데 짝사랑하고 있는 여자가 있어요. 이 세 여자의 이야기거든요. 그럼 여기서 어떻게 보면 세 여자 못지않게 더 중요하게 묘사해야 될 사람은 가운데 있는 남자잖아요. 근데 이 남자는 영화에서 일부분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경우에 뒤통수만 나오거나 안 나오거나 옆얼굴만 살짝 나오거나 턱밑만 나오거나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배경 같은 존재였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관계에 대한 탐구라는 어떤 이야기의 주제가 있다고 보았을 때 이 관계에서 중심을 이루는 건 어찌됐건 이 남자이잖아요. 이 이야기에서는. 근데 관계에서 중심을 이루고 있는 중심이 뻥하고 구멍이 뚫려 있는 서사인 거예요. 확 공감되네요. 그렇죠. 네. 거기서부터가 이제 사실은 이거 일목요연하게 훑을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죠. 어찌됐건 영화를 보다 보면 심지어는 영화의 전반부와 영화의 후반부가 약간 이렇게 느슨하게 서로 같은 사건이 두 번씩 묘사가 되면서 이렇게 어긋나거나 겹쳐지기도 하고요. 서로 무관해 보였던 인물이 배회하는 개 때문에 갑자기 관계가 맺어지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보여주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통 내가 경험한 사건이 있거나 아니면 내가 있다고 가정했을 때 내가 어떤 사람인지 한번 생각할 때 나는 이러저러한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게 별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내가 이러저러한 사람이야 라고 주장하지만 내가 이러저러하다라는 어떤 그런 정체성이든 무엇이든 이런 것들이 사실은 다른 사람들한테는 다른 것으로 알려질 뿐인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방송 촬영할 때 카메라에서 어떤 행동을 하는지 평상시에 호준 씨를 만나서 어떤 식으로 대화를 하는지 이런 등등으로 다시 말하면 나는 내가 관계를 맺는 다른 사람, 내가 관계를 맺는 이 세계, 내가 관계를 맺는 어떤 수많은 사물들 이런 것들이 관계 속에서 나는 수많은 파편으로서 존재하면서 알려지는 거예요. 이런 어떤 관계에 대한 생각을 굉장히 관념적일 수 있잖아요. 이것을 형식적인 혹은 미학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만들어낸 굉장히 인상적인 작품이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파편으로 깨진 예술 작품이랑도 그럼 그렇게 연결될 수 있겠네요. 그럼요. 그걸 마지막에 시각적으로 정확하게 영화의 어떤 이미지를 요약해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장면을 보고 나면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영화에서 내내 보았던 건 사실은 그 전체 작품 속에서 다른 것으로 알려진 수많은 파편을 본 거죠. 해밀 없이 숨쉬기 가능? 태양을 그냥 쳐다보는 게 가능? 비다샵은 처음이야? 비다샵에서는 인터넷 가입도 가능. 비다샵? 인터넷도 다이렉트로 가입하면 매달 2,200원 추가 할인 가능. 온라인 전용 할인. 사은품 대신 매달 14,300원 요금 할인 가능. 바로 할인. 주말도 야간도 오늘도 설치 가능. 365 설치. 24시간 언제나 전화 없이 셀프로 쉽게 가입 가능. 바로 가입. 3년 약정은 너무 길지? 부담 없는 1년 약정 가능. 2030 다이렉트. 늦은 밤 9시에도 전문 상담사와 가입 상담 가능. 야간 상담. 외계인도 가입 가능? 비다이렉트 샵에서는 모두 다 가능. 비다이렉트 샵에서는 모두 다 가능. 비다샵 가능. 오, 비다샵 가능? SK 브로드밴드.
5위는 한국 영화 베스트 시리즈의 단골 손님 홍상수 감독님의 그 자연이 내게 뭐라고 하니. 뭐 해마다 베스트 10에 홍상수 감독 영화가 안 끼는 적은 없죠. 최근 5년 동안 계속 작품이 나왔던 것 같아요. 이 정도의 적어도 양적인 부분에서 에너지도 사실은 겨룰 수 있는 사람이 지금 투탑이죠. 연상호 감독하고 홍상수 감독하고 두 분이실 텐데 영화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훌륭하지만은요. 이 영화의 이제 스토리는 또 굉장히 흥미롭기도 하고 간단하기도 하고 그렇죠. 어떤 남자가 몇 년간 사귀던 자기 여친이 있어요. 근데 평상시처럼 자기 이제 약간 굉장히 낡은 자동차로 서울 교외 지역에 살고 있으니까 바래다 주죠. 근데 바래다 주는데 그날따라 여자친구의 집 앞까지 가게 되고 그 집을 봤는데 이게 교외 지역이긴 하지만 집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와, 집이 너무 좋네 이렇게 하다가 그 집에 따라 들어가게 되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몇 년간 사귀면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여친의 가족들을 만나게 되고 아버지, 엄마 그리고 자기의 친언니죠. 그러다 보니까 또 그쪽에서 닭 잡아서 백숙도 해주고요. 그러다 보니까 술도 한잔하게 되고 술 들어가니까 본심 나오고 이러다가 어떤 부분이 나오게 되고 그게 이제 1박 2일 동안 생겨나는 그런 한 장소에서의 이야기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장면은 이제 일단 제목 자체가 홍상수 감독이 한국에서 이제 제목을 제일 잘 짓는 사람이기도 하잖아요. 그 자연이 내게 뭐라고 말하니? 라고 말을 한다면 여기에 대한 답을 굳이 말을 한다면 질문을 받은 사람이 자연을 어떻게 대하고 있느냐에 달려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홍상수 감독의 영화들 속에서 다른 영화들도 그런 방법을 많이 쓰지만 인간사에서 굉장히 복잡하게 그것이 무슨 고정관념이든 서로에 대한 잘못된 생각이든 무엇이든 욕망이든 이런 것이 막 뒤얽혀서 정말 들끓고 있는 그런 광경들이 많이 보여주잖아요. 특히 술자리 같은 데서 홍상수 감독의 영화들은. 근데 그런 걸 보여주다가 갑자기 홍상수 영화들 속에서는 카메라가 옆으로 가서 가면 갑자기 이렇게 고여있는 연못을 보여준다거나 옆에 서 있는 나무를 쭉 타고 틸트업해서 그 나무를 보여준다. 이런 장면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강원도의 힘에도 있고 잘 알지도 못하면서 같은 영화에도 그런 장면들이 나오죠. 이럴 때는 정말 세상사 복닥복닥거리고 막 온갖 욕망과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것에 뒤에서 벗어나서 있는 자연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갑자기 시원해지는 느낌? 혹은 정반대로 서늘해지는 느낌 같은 걸 준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자연을 코멘트하는 경우들이 많았는데 이 영화에서의 자연은 좀 다른 것 같고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더군다나 제목으로까지 뽑혀 있는데 이 영화 속의 자연은 그 자체로 자연이라기보다는 집의 일부인 자연이에요. 왜냐하면 그 집이 워낙 교외 지역에 있기도 하고 대지도 넓고 그래서 만약에 뒷산을 무슨 정원처럼 쓰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집에서 무슨 백숙 먹다가 취하기도 하고 뭐 이러다가 산에 올라가기도 하고 밤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그랬을 때 그 자연은 그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집과 관련을 맺은 좋은 자연이란 말이에요. 그 집과 자연의 관계가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처럼 되어 있고요. 이러다가 1박 2일 여정이 끝나고 나면 이 남자는 그 집에서 사실상 그 자연과 그 집으로부터 도망치듯이 배제되는 식으로 영화가 종반부에 끝나게 되고 종반부에서 사실은 홍상수 감독의 남자 주인공이 이렇게 붙박힌 채 끝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 영화 역시도 어떤 상황에 처해서 붙박힌 주인공을 보여주셔서 끝나게 되는데 그 붙박힌 상황 속에서 주인공은 그대로는 계속 지속할 수 없는 상황으로 끝나게 돼요. 영화를 보시면 알게 될 텐데 더군다나 이 남자 이름이 동화거든요. 근데 영화를 다 보고 나면 이 남자는 끝내 동화되지 않았어요. 양자 사이에서 그 집에서도 굉장히 이 남자한테 잘해줬지만 사실은 이 양자 사이에 틈 같은 것이 있잖아요. 계속 서로 완전히 다른 인생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이 집안과 이 남자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에서 거기서 비껴가는 수많은 것들 혹은 다음날 완전히 벗어났을 때 마지막 순간에 되비쳐 봤을 때 그 모든 일들이 다가오는 어떤 맥락이라고 할까요? 느낌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선득한 느낌을 주는 또 하나의 인상적인 언제나 그러시지만 홍상수 감독의 영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또 홍상수 감독님에 대해서는 그 세계에 대해서 길게 평론가님이 얘기한 적이 있잖아요. 그 네. 영상을 봐도 좋을 것 같아요. 예, 뭐 탑에 대해서도 한번 해설해 드린 적이 있는 것 같고요. 언제나 그렇지만 홍상수 감독 영화는 지금 뭐 20편도 넘게 우리가 보아오고 있잖아요. 어떤 부분들은 익숙하다고 생각하는 지점조차도 계속 흥미롭게 새롭게 볼 수 있는 부분들이 매 영화마다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4위는 정말 오묘하면서도 특이한 섬에서 펼쳐지는 이야기 김유민 감독님의 바얌섬. 이 영화는 보고 나서 아니 이런 영화를 내가 본 적이 있나? 이런 생각이 제일 먼저 들었어요. 골 때리는 영화였던 것 같아요. 딱 맞는 네. 표현 같아요. 저는 그냥 뭐 도깨비 방망이로 만든 영화 같아요. 네, 딱 그런 영화 같은데 이런 한국 영화를 본 적도 없는 것 같지만 한국 바깥에서 내가 이런 비슷한 영화를 본 적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놀라운 부분이 있는 독창적이면서도 이 영화만의 리듬을 체현한 영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영화의 스토리 자체가 일단 스토리 요약부터가 굉장히 황당하게 느껴질 텐데 조선시대 임진왜란 때입니다. 근데 임진왜란 때 이제 수군의 활약이 대단했잖아요. 아마 이순신 장군이 휘하에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럴 확률이 높죠. 그렇게 이순신 장군이 이름이 나오는 건 아니지만 수군으로 활약했던 세 사람이 서로 몰랐던 사이인데 격침을 당하거나 풍랑 때문에 위기를 겪거나 해가지고 결국은 조난을 당하죠. 그 세 사람이 무인도로 흘러나오게 됩니다. 심지어는 세 남자는 연령대도 달라요. 그래서
서로 만난 적도 없어요. 그러다가 이제 무인도에 이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당장 먹을 것부터 해결해야 되죠. 그다음 그 섬을 빠져나와야 되죠. 이렇게 하다 보면 대부분이 떠올릴 수 있는 게 이 캐스터웨이 같은 영화구나 라고 생각할 텐데 영화를 보다 보면 아니 얘네들은 나올 생각이 없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어요. 생각도 나쁘지 않은데 이러면서. 나쁘지 않은 것 같고요. 거기에 무슨 주술이 걸려서 사로잡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밑도 끝도 없는 만담들을 서로 주고받다 보면 이건 뭐야? 코미디야? 실제로 코미디이기도 하고요.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이게 죽을 뻔한 위기에서 벗어나서 삶을 위해서 무인도에서 투쟁하는 사람처럼 보이는 설정이었는데 애초에 그런 그 설정 자체에는 오도가도 없고 이 세 사람이 끝도 없는 만담을 벌이기도 하고 거기서 장난을 치기도 하고 기행을 벌이기도 하죠. 그러다가 갑자기 어떤 사람에게서 무슨 분신이 나타나기도 하고 산자와 죽은 달이 갑자기 무슨 술자리를 벌이기도 하고 그러다가 초현실적인 어떤 장면들이 나오기도 하고 정말 도깨비 같은 그런 느낌이 있죠. 그러다가 영화의 후반부에 가면 영화가 점점점 처연해지면서 사실은 죽을 뻔했던 세 남자가 살아갔던 어떤 그런 생존의 공간처럼 보였던 곳이 어떻게 보면 죽음의 공간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바얌섬이라는 섬 자체가 삶과 죽음 사이에 있는 어떤 지점처럼 보이기도 해요. 예를 들어서 원더풀 라이프처럼 그렇게도 보이거든요. 그러면서 후반부에 가면 이 영화가 전혀 다른 보법으로 완전히 다른 어떤 지점들을 드러내면서 결국 영화가 끝나게 되는데 그것을 소화해낸 그 세 배우들의 연기도 굉장히 뛰어나고 그것에 두 사람이 만담을 하다시피 세 사람이 계속 돌아가면서 하는 이야기들을 써낸 각본도 훌륭하고 애초에 이런 영화를 만들어내는 그런 어떤 감독의 기본적인 연출력 또는 어떤 상상력 이런 독창성이라는 측면에서 김희민 감독 참 대단하시다는 생각이 들었었고요. 전혀 기대하지 않고 봤는데 정말 깜짝 놀랐던 그런 작품이기도 합니다. 이런 작품들 사실 예년 같았으면 제가 다 지비도 하고 뵙고 싶었던 감독님 이야기도 듣고 뭐 관객들한테 또 이 영화를 조금이라도 더 볼 수 있게 이렇게 매개가 되고 이랬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런 걸 못해서 참 올해 좀 약간 좀 마음이 남는 그런 작품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이 영화가 너무 괴상하게 펼쳐지니까 영화 초반에 버섯을 먹었잖아요. 네. 그 환각 효과 때문에 일어난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네. 뭐 환각버섯이라는 것도 있었으니까. 근데 이 영화는 이제 그렇게 극 중에 등장한 한두 가지 모티브로만 다 설명할 수 없는 독창적인 세계를 만들어낸 거죠. 더군다나 굉장히 재밌으면서도 이게 뭐야 싶기도 하고 무엇보다도 감독과 만나서 길게 물어보고 싶은 그런 생각이 전려들게 만드는 그런 수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독창적이고 다채로운 이 바얌섬은 아직 극장에도 걸려 있으니까 가서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3위는 변성희 감독님의 차갑고도 웃긴 블랙 코미디 영화 굿뉴스. 제가 얼마나 좋았으면 이런 영화가 나오기를 애타게 기다렸다 이런 한 줄 평을 썼겠어요. 실제로 그런 마음이 있어서 너무너무 반가웠고요. 국제적인 기준으로 본다면 전혀 없는 독창성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애덤 맥케이 같은 감독들을 우리가 떠올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영화계에서는 정말 눈 씻고 찾아볼래야 찾아보기가 거의 어려웠을 것 같은 쪽의 재능이라는 측면에서 정말 바짝바짝 빛나는 측면이 있고 단순히 그런 재능의 종류뿐만 아니라 완성도도 굉장히 높아서 한편의 블랙 코미디라는 어떤 이런 장르 속에서 1970년도에 있었던 실제 사건들을 어떤 면에서 굉장히 고증에 충실하면서도 다른 한편은 그것을 전방위적으로 조롱하거나 비판하거나 우회해서 적시하면서 만들어내는 그런 방식들까지 매우 뛰어난 완성도를 가진 작품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1위를 뭐 1초도 생각 안 하고 그 작품이야 라고 해서 선정을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 3편을 놓고 너무 많은 고민을 했어요. 올해 3위라고 제가 했던 이 굿뉴스들 만약에 1위라고 해도 저는 충분히 납득이 되거든요. 제 입장에서는 3위라고 하기가 약간 미안해질 정도로 아주 뛰어난 완성도를 보였던 이런 작품이 훨씬 더 많이 나오기를 기대하게 만들었던 작품이고요. 이 작품에 대해서는 뭐 저희 두 사람이 훨씬 더 길게 해설해드린 어떤 컨텐츠가 있으니까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2위는 주인공을 동정했다가 비난하는 과정을 반복하게 만드는 박찬욱 감독님의 어쩔 수가 없다. 워낙 말 많고 탈 많고 거기에 대해서 좋아하는 사람도 많고 거기에 대해서 비판적인 견해를 보이는 사람도 많고 물론 한 영화에 대해서 수많은 의견들이 갈릴 수가 있겠죠. 근데 올 한해 한국 영화 거둔 가장 빛나는 성과 중에 하나라는 건 당연히 의심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아주 훌륭한 그런 수작이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고요. 박찬욱 감독 영화가 항상 그래왔지만 진짜 한국 최고의 프로페셔널들이 모여서 그것이 배우든 스태프들이든 아니면 감독이든 이렇게 해서 만들어내는 그런 굉장히 펄펄 뛰는 그런 어떤 영화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고요. 몇 해 전에 박찬욱 감독의 올드보이를 제가 다시 본 적이 있는데 옛날에 올드보이를 볼 때 못 느꼈던 와, 이 영화가 너무 젊은 영화였구나 이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 어쩔 수가 없다를 보면서 약간 비슷한 감정 같은 것도 느꼈거든요. 젊은 에너지. 그렇습니다. 영화 자체가 어떤 것을 구사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을 구사하지 않음으로써 생겨나는 어떤 미덕이 있을 수도 있잖아. 이런 상황에서 영화는 이제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인데 이 영화는 하는 쪽으로 선택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근데 그게 우리를 굉장히 간단시키는 영화이고요. 또 이 영화에 대해서는 뭐 스토리를 말할 것도 없겠지만 박찬욱 감독 영화를 보는 가장 흥미로운 지점 중에 하나가 저는 바늘땀 같은 거거든요. 바늘땀. 예, 그러니까 말하자면 쇼트와 쇼트들
장면들 혹은 장면과 장면들 사이를 신기에 가까운 바늘땀으로 연결하는 방식 같은 거예요. 그것이 매치컷 같은 어떤 그런 편집 용어를 쓸 수도 있겠습니다만 영화 한 편의 전체를 정말 거시적으로 보면서 그러면서도 하나하나의 세세한 부분들을 굉장히 밀도 높은 디테일로드로 만들어서 장면을 봐도 즐겁고 구조적인 측면에서 봐서도 흥분되는 그런 좋은 영화를 만들죠. 뛰어난 영화들을. 그런 측면에서도 어쩔 수가 없다가 좋은 사회 드라마이기도 하지만 장르적인 특정한 범주에 가둬지지 않을 만한 아주 뛰어난 그런 완성도를 가진 올해 영화 중에 한 편이다. 더군다나 이 영화에 대해서는 훨씬 더 길게 설명을 드린 적이 있으니까요. 평론가님 그때 촬영상으로는 거의 뭐 1시간 넘게 찍으셨었는데 네. 그때 안 하셨던 얘기들을 또 여기서 또 하시네요. 사실은 제가 한 달쯤 전에 부산에서 이 영화를 제가 해설하는 단독 집의를 한 적이 있어요. 파이아키아에 1시간짜리 영상이 올라왔잖아요. 근데 그 얘기를 또 한다는 건 의미가 없잖아요. 완전히 새로운 얘기를 해야겠다고 했는데 실제로 제가 볼 때 90%는 새 얘기한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다에 대해서 제가 말하지 않은 걸로 1시간 또 찍을 수 있습니다. 할까요? 겁나지? 이게 헤어지 결심 때는 용인해 주셨는데 어쨌든 그럴 정도로 사실은 어쩔 수가 없다? 혹은 박찬욱 감독의 영화들이 굉장히 흥미로운 게 사실이죠. 저 같은 사람들은 사실은 이런 영화들 보면 굉장히 흥분돼요. 네. 1위는 우리의 세계를 보듬는 윤가은 감독님의 따뜻한 시선, 세계의 주인. 역시 많은 고민을 했다. 그러니까 올해는 이 세 편이 굉장히 뛰어난 작품으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다는 걸 전제하고 싶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위의 작품으로 꼽아야 한다면 세계의 주인을 꼽겠다라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세계의 주인은 영화 자체가 워낙 뛰어난 완성도로 만들어지기도 했고요. 근데 거기에 더해서 너무 응원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생겨요. 그것은 영화가 다루고 있는 주제 때문이 아니고요. 그 주제를 대하는 영화라는 어떤 매체를 대하는 감독의 방식하고도 사실은 관련이 있는 건데 윤가은 감독의 영화가 이제 우리들이라는 탁월한 영화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 집이라는 좋은 영화도 있었고 이제 또 세 번째 세계의 주인까지 해서 세 편을 보게 되는데요. 이 세 편까지 보고 나면 윤가은 감독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이분은 진짜 영화 감독으로서 지지할 뿐만 아니라 안심해도 되겠구나라는 어떤 이상한 마음이 들어요. 그게 약간 신뢰감하고 관련이 있는데 물론 훌륭한 감독들이 다 그렇지만 이 영화를 보다 보면 그것이 이제 캐릭터일 수도 있고 아니면 다루고 있는 소재나 주제일 수도 있고 이야기일 수도 있을 텐데 거기에 대한 감독의 태도가 그 고스란히 보이는 것 같은 느낌이 있는데 이 태도라는 것이 내가 만든 주인공이니까 내가 세상에서 제일 잘하지 않겠어요? 내가 만들어서 시나리오 쓰고 찍은 인물인데 근데 이 영화를 보면 만든 사람조차도 그 인물을 다 안다고 전제하지 않는 것 같아요. 본인이 만든 이야기고 설정임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다 모른다고 전제하는 것 같아요. 되게 겸손하고 어떻게 보면 그 탐구하고 본인 스스로를 교정해 나가고 아니면 확장해 나가는 방식 자체가 영화에 담겨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고 그럴까? 그러면서도 영화 전체가 사술의 경제성 부분이나 예를 들면 어떤 영화 속에서 핵심적인 사건들이 있다고 했을 때 이것을 어디까지 보여줄 것인가? 혹은 언제 그 결정적인 얘기를 보여줄 것인가? 누구한테 노출시킬 것인가? 이런 수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이걸 다루는 것을 보통 일반적으로 판단하는 건 공학적인 판단을 하게 되는 것인데 그런 공학적인 측면에서만 봐도 이 영화가 굉장히 훌륭하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사실은 태도에서부터 그것을 만들어내는 완성도까지 아주 놀라운 부분들이 있다는 얘기를 먼저 전제하고 싶고요. 그리고 윤가은 감독 영화들을 다 보고 나면 윤가은 감독 영화들은 다 제목을 우리들이라고 해도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네요. 이 영화도 우리들이라고 해도 될 것 같고 우리들의 세계의 주인 붙여도 될 것 같거든요. 어떻게 생각하면 윤가은 감독 하면 아이들 10대 초반, 10대 중반 이런 아이들의 세계를 집중적으로 영화에 오는 것으로 이 세 편의 영화가 특징 지어져 있지만 보다 보면 이 아이들이 미성숙한 아이들이 아니고 다만 그 연령대에 있을 뿐이지 그 안에서 이 평범한 아이들이 자기만의 어떤 일들을 치러내기 위해서 사투를 벌이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 아이들은 곧 우리이기도 하고요. 이런 측면에서 이 세 편의 영화들을 관통하는 어떤 부분들까지 있습니다. 어찌됐건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시는 이 영화에 등장하는 세차장 관련된 장면이거나 저는 진짜 훌륭한 어떤 방식이라고 생각하는데 영화가 마지막에 보이스오버를 처리하는 방식이나 이런 부분에서 의학적으로도 정말 뛰어나고 윤리적으로도 충분히 신뢰감을 주고 거기다가 우리가 들어본 적이 없는 소재는 아니잖아요. 근데 어떻게 생각하면 그 이야기를 이럴 정도의 생생함과 깊은 사유와 거기에 대한 판단과 그것을 이루어내는 어떤 감독으로서의 재능과 이런 것이 합쳐져서 만들어낸 역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소재들이 종종 보아왔던 소재였지만 다루기는 되게 어려운 소재였을 텐데 그걸 되게 섬세하게 다루셨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단순히 당위만으로 영화를 찍은 것도 아니고요. 이 문제를 정말 깊이 고민하면서 그것을 이야기로서 이렇게 만들어내는 어떤 그런 감동만이 가질 수 있는 그런 깊이와 비범함 같은 것이 이 영화 속에 담겨 있기도 하죠. 저희가 또 윤가은 감독님이랑 길게 인터뷰를 했던 영상도 있으니까 그 영상도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연말결산 이렇게 한국 영화, 외국 영화 베스트 10을 또 다뤘는데 네.
저희가 아직 연말 결산이 끝난 게 아니죠. 네, 뭐가 있죠? 평론가님이 또 책을 열심히 읽고 계시잖아요. 아, 네. 사실은 지금 조금 전에 자 이렇게 해서 10편을 다뤘는데 하는 순간 아 이제 한 살 더 먹었구나 이 생각했는데 아직 먹으면 안 되네. 그렇죠? 아직 안 됩니다. 아 예. 그렇군요. 올해 베스트 책 하면 그동안 이달의 베스트북에서 네. 다뤘던 책들 중에서 전 바로 고르실 거라 생각했는데 아직 검토 못 하신 아, 책들이 있다고 네. 그것 때문에 촬영 일자를 미루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책은 또 영화보다도 보는데 시간이 더 걸리기도 하고 봐야지 하면서 못 보고 미뤄뒀던 책들도 있고 이렇게 해서 다 검토를 해야 물론 굉장히 한정된 수준에서 고르지만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걱정됩니다. 그 연말 결산 콘텐츠까지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